그 말로만 듣던 수성구에 그 대구에,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구처럼 여기 그 대구의 수성구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되게 여기 많이 오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한 20년 이상 지금 연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기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미나나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밤에 지금 저녁 식사 이후에 이렇게 밤에 강연을 하게 된 것도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사실 여기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오늘 또 어제부터인가 여기 저기 그 철도 노조 파업 때문에 오는데 좌석이 없더라고요. KTX가. 그래서 입석을 타고 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또 좌석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쨌든 올 때 갈 때 되게 힘들게 왔지만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건 전자파 차폐 제어가 왜 중요한가라는 이름으로 했고, 사실 제가 여기 강연 자료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꽤 많이 마치 연구자들한테 강연하듯이 들어있는 포인트들, 그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용, 그러니까 지금 배포해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지금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주제는 전자파 차폐라는 이름이고요. 전자파 차폐 예. 그러니까 전자기파 차폐 제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그래서 사실은 전자기파 차폐라고 하는데 전자기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 차폐를 왜 하는지를 알게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기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주 길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기파가 왜 차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드릴 거고, 사실은 제 연구 내용이 좀 있는데 제 연구 내용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여기 저희 과기부에서 매달 이달의 과학기술인 상이라는 걸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작년에 이달의 과학기술인 상을 수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주제이기도 한 전자파 차폐라는 관련한 기술에 관련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돼서 아마도 여기에 오게 됐고 여기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놓고 유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파를 막는 소재가 있긴 하지만 제조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양표영 교수입니다.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TV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집안 곳곳에도 전자기기들이 가득합니다. 전기의 흐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자파가 있는데 현대인은 전자파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자파를 막는 소재는 지금도 있지만 은이나 구리 등 금속을 주로 사용해 제조 비용이 많이 들고 쉽게 부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저렴하면서도 가공이 쉬운 전자파 차단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얇은 판 모양의 나노 구조를 가진 맥슨이라는 소재를 고분자 물질에 녹여 매우 얇고 가벼운 필름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필름으로 전자파 차단 정도를 실험해본 결과 기존 금속 소재보다 두께가 20분의 1 수준이지만 같은 양의 전자파를 막아냈습니다. 45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얇은 필름상에서 높은 전자파 차폐 성능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능은 백신의 우수한 전기 전도적 특성과 강한 내부 다중 반사 효과에 의해 기인합니다. 연구진은 또 뛰어난 전기 전도성을 가진 이 신소재를 다양한 전자기기 소재로도 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주목을 받고 있다. 가벼우면서도 형태가 지어낸 입자는 전자기기의 전자파 차폐, 방열 소재 기술에 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페인트, 신발, 잉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입자의 형태 및 비중 특성을 자유자재로 제어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키스트 구종민 박사 연구팀은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 취현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팽창성 고분자 입자를 이용해 입자의 형태 및 밀도를 자유롭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고분자 팽창 입자는 코어 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어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기화하는 저분자 유기물이 있고 외부 쉘에는 상온에서는 딱딱하지만 고온에서 유연해지는 열 가속성 고분자가 있는 구조이다. 팽창 입자는 열을 받았을 때 코어 성분이 기화하면서 내부 압력을 상승시켜 외부 쉘 고분자층이 팽창하여 최종적으로 마치 풍선처럼 내부가 기어있는 팽창된 고분자 입자를 형성한다. 다양한 형태의 주형에 팽창 입자를 도입시킨 후 가열 및 팽창시키면 주형 모양의 중공형 고분자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 입자의 개수를 조절하며 팽창 과정 동안 입자들이 서로 분리게 되는 제닝과 이후에 주형을 가득 채우는 패킹 현상에 의해 형태와 밀도가 조절된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팽창 공정에서 입자 표면에 다양한 나노 패턴을 각인시킬 수도 있다. 모양, 밀도, 표면 패턴 등이 제어된 중공형 고분자 입자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 열에 의해 팽창된 중공형 고분자 입자 표면에 우리와 같은 금속을 얇게 코팅하며 밀도가 낮으면서도 전자파 상태 성인과 열전도 특성을 우수한 고분자 육합체 제조가 가능하다. 이러한 중공형 입자 구조는 전자기파의 다중반사 효과를 증폭시켜 우수한 전자파 사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열 에너지를 잘 발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기에 용이하여 우수한 열전도 특성을 가진다. 사실은 제가 막 학회나 강연을 하면 아까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미에 시간이 조금만 들여서 아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짧게 좀 설명을 시켜 드릴 거고요. 대신에 그건 사실은 이제 제가 재료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도의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시켜 드릴 텐데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내용은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재료들이 전자파 차폐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자파 차폐라는 건 말 그대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전자기파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전자기파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그러니까 전기, 자기의 특성이 있는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전기장이 이렇게 띄고 또 거기에 수직하게 자기의 장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를 전자기파라고 부르고요. 이런 전자기파는 사실은 우리 빛이 전자기파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빛이 다 전자기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 그러니까 그 가시광선이 전자기파의 한 중간쯤에 되는 영역에 있는 거고요. 우리 햇빛이 뜨거우면 UV 또는 우리 오븐이나 이런 것들 가열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거기 IR. 그 다음에 조금 더 벗어나면 저희 그 의료 그 진단 같은 거 할 때 엑스레이, 또는 조금 더 크게 보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알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 그 감자나 이런 것들 싹 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감마선을 조사하면 얘가 싹이 덜 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감마선, 또는 조금 더 그 밑으로 가면 사실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조금 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아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전자기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여서 이런 파동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주파수라는 말을 쓰는데 주파수 또는 파장, 파가 있으니까 파가 얼마나 긴지를 나타내는 게 파장이라는 의미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걸 사인 펑션이라고 하는데, 사인 펑션이 한 번 지나갈 때 이 주기, 그러니까 이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주기를 저희가 기본 주기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지. 그 다음에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떨리는, 그러니까 이 진행을 하는데 1초 동안에 진행하는 1초 동안에 진행하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이것들을 그 프리퀀시 또는 그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빛이에요. 빛. 종류가 다른 빛입니다. 빛은 되게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 빛의 속도, 스피드 오브 라이트의 그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하죠. 지구를 1초에 3.5바퀴 정도 도는 속도의 그 빛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가 1초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30만 킬로미터로. 그때 얘가 그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수가 아까 주파수라고 부르고요. 주파수가 결정되면 파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30만 킬로미터인데 30만 번 진동하면 1킬로미터의 주기가 그 웨이브 랭스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1킬로미터 곱하기 30만 하면 30만 킬로미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알면 웨이브 랭스, 그러니까 파의 길이를 알 수 있고, 파의 길이를 알면 주파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모든 웨이브는 다, 모든 전자기파는 다 똑같은 그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리퀀시별로 쭉 열거를 하면 지금 아까 이런 모양이 되고, 아까 파의 길이 관점에서 보면 그 웨이브 랭스가 파장인데요. 파장으로 보면 이쪽이 파장이 아주 큰 걸 의미하고, 이쪽으로 점점점 갈수록 파장이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좀 더 계속 말씀을 드리면, 파가 길어지는 방향 또는 주파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이제 테라헤르츠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라디오 웨이브가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쪽의 영역 라디오 웨이브랑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보통 저희가 전자파라고 불러요. 이쪽의 웨이브를 어떻게 막는지에 대한 게 저의 연구 내용이고 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건 다 빛이고 여기 말고도 지금 다 똑같은 원리들이 적용이 되고, 전자파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아까 해로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가 왜인지 전자기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의 주 목적이고요. 두 번째, 이 전자기파가 해롭다는데 얼마나 해로운지, 왜 해로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아까 제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기본적으로 사실 인류에서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많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최초에 확인을 하고 한 사람이 헤르츠라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고요. 루드비히 헤르츠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고, 1887년에 이 전자파를 인위적으로 태양에서부터 오는, 우리 아까 여러 가지 파가 있다고 했는데 다 그것도 전자파에 해당해요. 하지만 인류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전자기파를 처음으로 만든 게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고, 그게 한 1887년 정도 되고,
그런 전자기파를 실제로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하는, 특히 여기 전자기파들은 통신에 주로 이용하는 파들이에요. 통신에 주로 이용하는 파들이고, 최초의 통신은 저희가 전보라고 하죠. 최초의 전보는 사실은 그 전선을 이용한 그 전보였어요. 근데 전선을 이용한 전보는 느리기도 하고 또 길이도 한정되고, 그것들이 이 헤르츠 이후에 이제 무선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 무선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더 통제하고 그 다양한 정보들을 정보는 아시죠? 그냥 안녕하세요 또는 뭐 부고 이런 거 전달하는 아주 간단한, 이를테면 우리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텍스트 메시지 짧은 거 보낼 때 그 정도 수준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면서 이제 라디오가 나오면 저희 이제 음성을 그 음성 정보를 보내면서 라디오가 보내고, 라디오파를 이용하고, 그 라디오파 이용하는 게 1920년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TV는 1929년에 BBC니까 영국이죠. 영국에서 최초로 흑백 TV를, 미국 CBS에서 50년에 칼라 TV를 최초로 이 전자기파를 이런 생활 응용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핸드폰, 우리 지금 뭐 핸드폰 없으면 못 살죠 요즘에는. 근데 최초의 핸드폰은 모토로라에서 1983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마틴 쿠퍼 박사, 이게 마틴 쿠퍼 박사인데 이분의 지휘 아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제너레이션으로 얘기하면 퍼스트 제너레이션 원지 핸드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2G까지는 이제 텍스트 정도 보내는 이런 거였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핸드폰이 진화에 큰 혁명을 이뤘던 게 우리 누구죠? 이 스티브 잡스, 아이폰이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은 제너레이션으로 얘기하면 3G 정도 되는 거죠. 3G. 3G 정도의 핸드폰을 잡스에 의해서 나온 게 2007년이에요. 2007년. 그 다음에 4G 하면 이제 LTE가 나오고, 사실은 5G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했다고 올해 그 대대적으로 그 막 방송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5G 핸드폰으로 특히 뭐 폴더블 폰까지 지금 저기 삼성에서 최초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거고, 전자기파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파들을 이용하는 거냐면 이 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파를 이용하는, 아까 전보 라디오는 여기를, 핸드폰은 마이크로웨이브 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멀리 보낼 수 있어요. 대신에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없어요. 파가 짧으면 짧을수록 멀리 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주 많은 정보들을 실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5G인데요. 6G, 7G 그렇게 올라가면서 뭐가 바뀔 거냐면 사용하는 웨이브 프리퀀시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웨이브 랭스 스케일로 보면, 파장의 길이로 보면 점점점 짧은 웨이브들을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라디오에서부터 TV, 핸드폰, 대한민국 방송, 이거 보니까 이번 하면서 방송국 방송하는 이런 걸 찾아보니까 아까 와이어리스 개념으로 무선으로 방송을 하는 방송국 또는 방송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보내고, 안테나를 위해서 정보를 받아서 지금 아까 그런 음성 또는 텍스트 또는 비디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아까 그건 통신 쪽이고, 통신 쪽이 아닌 곳에서도 이 전자기파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전자레인지, 가정에 다 있죠. 전자레인지가 이 전자기파를, 음식이 있으면 전자기파를 쪼여주는 거예요. 아까 프리퀀시 개념으로 하면 약간 2.45GHz 정도 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여주는 거고, 그 쪼여주면 아시다시피 아주 음식이 빠르게 히팅이 되고 익힐 수 있죠. 또 우리 초음파 진단기, 초음파는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조금 작은
프리퀀시 또는 긴 파장을 이용하는 우리 진단할 때 많이 쓰이죠. 뭐 임신하고 이런 진단 같은 거 많이 쓰이고, 또 아주 많이 쓰이는 것들이 우리 군사나 이런 쪽에 또는 우리 차량용 요즘에 무선 자동차 이런 것들의 레이다니 라이다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들이 다 센서를 의미하고, 레이더 센서는 보통 아까 기가헐츠, 지금 우리 그 레이더 센서, 우리 차량용 레이더 센서가 약 77기가헐츠 정도 되는 영역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의 원조는 레이더, 보통 레이더들은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죠. 군사용 레이더들 보통 다 기가헐츠 영역을 쓰고요. 보통 작게는 뭐 1, 2기가헐츠부터 크게는 한 18, 20기가까지 그 기가헐츠에 해당하는 그런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써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전반에 이 전자기파를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인류 역사 그 과학 발전이 이 전자기학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해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 수상자 중에 이 전자기파에 관련된 수상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각각의 이 프리퀀시들을 발견하고 이용했던 분들 다 노벨상을 받으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 특별한 엑스레이 현상을 발견하면 뭐 이를테면 러더퍼드 뭐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받으시고요. 또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 라디오, 우리 방사선들을 쪼개면 뭐 우리 큐리 부인이든지 뭐든지 다 여기 각각의 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용하면 다 노벨상들을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 그 과학 발전의 이 전자기파의 발전 또는 전자기파의 이해가 과학 발전과 또는 저희 인간의 삶에 아주 크게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그것들을 조금 더 기본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생들 우리 사이언스 관점에서, 그러니까 과학 관점에서 한번 그 전자기파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전자기파의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기파는 아까 여기에 다양한 영역에 있다고 했고요. 오늘의 초점은 조금 더 그 폭을 좀 줄여서 이걸 다 커버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전자파 차폐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다 해당이 되긴 해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전자파 차폐라고 하면 사실은 라디오파부터 여기 테라헐츠파까지의 여기를 제어하는 걸 전자기파 제어라고 보통 부르고요. 여기 제어들은 다 각 이름을 전자기파 제어라고 하지 않고 각각의 파의 제어라고 해요. 이를테면 우리 UV 그 여름에 UV 많이 쬐면 화상 입잖아요. 그거에서 UV를 차단하는 거 뭐라고 부르죠? 자외선 차단제,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르죠. 전자파 차폐제라고 안 불러요. 우리 엑스레이 하면 엑스레이 차단하는 차단 필름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UV 또는 중성자면 중성자 차단 필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로 보면 다 전자기파인데 그 이쪽 애들은 각각에 대해서 이 파 이름을 붙여서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요. 보통 전자기파 차폐라고 하면 이 영역을 조금 더 한정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또 얘기들이 여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많은 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파의 생활의 응용은 대부분 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파들이 다 통신에 주로 이용되는 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통신에 주로 이용되는 파들이 이 영역대이기 때문에 이 통신에 이용되는 파들의 이것들을 제어하는 걸 전자파 차폐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헤르츠에 의해서 실제로 전자파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그 리시빙해서 그것들을 그 디텍트하는 것도 검출하는 것도 헤르츠에 의해서 실제로 검증이 되었지만 사실은 과학 역사에서는 이 전자기학 또는 전자기파의 시초는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 영국 분이고요. 영국의 국립과학원의 그 원장이었던 분이고 생전 1781년부터 1867년 정도에 생존하셨던 분이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장이 형성됐을 때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것들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검증한 분이 이 마이클 패러데이고, 사실은 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마이클 패러데이 이전에는 전기가 있고 자기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미 나침반들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또 전기가 있어서 우리 볼타 전지가 있어서 그 볼타 전지를 이용한 실험들, 특히 그때는 뭐 개구리의 볼타 전지에 전력을 써서 개구리 근육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 그때까지는 전구 같은 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 패러데이 시기에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 전기와 자기가 서로 연결이 됐다,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한다, 전기장이 변하는데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장이 변하는데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 최초로 발견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자기학은, 전기학이라고 하고 예전에 전기학, 자기학이 있었다고 하면 전자기학은 또는 전자기파는 전기와 자기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걸 최초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개념화한 분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기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그것들을 했고, 실제로 그 전자기학을 실제로 우리가 제어한, 이분은 제어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실제로 그것들을 원하는 형태로 제너레이션하고 그걸 디텍션하고 하는 것들을 최초로 발견한 게 이 헤르츠라는 분이고, 이 헤르츠 이후에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무선 전보 보내고 라디오하고 한 것들이 이분이 그 업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루어졌어요. 채 10년 안에 그 업적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전자기학 역사에서 빼놓지 못하는 부분이, 또 그리고 과학 역사에서 빼놓지 못하는 부분이 맥스웰이라는 분이에요.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는 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영국 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어떤 걸 했냐면, 이분은 어떤 걸 했냐면 실험과학자예요. 실험과학자. 물리과학자는 아니고 실험과학자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전자기학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걸 실험적으로 다양하게 증명하고 다양하게 검증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맥스웰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걸 다음과 같은 이런 4개의 수식으로 전자기학을 정리한 분이에요. 1860년도쯤에 이 전자기학을 정리하시고, 그거에 전자기학 정리된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이퀘이션이에요. 이 전자기파의 거동은 이 4 이퀘이션으로 다 해석이 할 수가 있어요. 이 4개의 이퀘이션을, 이 4개의 수식을 이용하면 전자기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거동하는지, 아까 지금 차폐도 어떻게 차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은 전기장 가우스 법칙, 패러데이 법칙, 자기장 가우스 법칙, 암페어 맥스웰 법칙, 지금 여기 각각의 가우스라든지 패러데이 또는 암페어라는 분들이 각각의 현상들을 확인하고 또는 했던 분들이고 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하나로 통일한 부분이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렇게 통일을 했어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 이퀘이션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해요. 아까 4가지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 정리한 4가지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전기장 가우스, 자기장 가우스, 패러데이, 암페어 법칙이에요.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것들을 얘기해요. 가우스 법칙은 우리 자석이 있으면 이게 자석이라고 보시면요, N과 S극이 있으면 자석으로 다음과 같은 이런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는 그거예요.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차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 장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힘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화살표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전기장이라고 부르고요. 전기장의 의미는 전기를 가지는, 그러니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저 안에 있으면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 장의 그 화살표는 힘을 받는 방향을 뜻해요. 그리고 이 화살표가 촘촘히 있으면 아주 큰 힘을 받는다는 뜻이고, 화살표가 좀 느슨하게 있으면 작은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장도 전기장하고 비슷하게, 전기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북남을 표기한다고 하면 자기장은 NS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하니까 북쪽 남쪽을 뜻하긴 한데 어쨌든 NS 극이 했고, M부터 S 쪽으로 지금 똑같은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장이 형성이 돼요. 의미는 자기 특성이 있는 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그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얘는 차지가, 얘는 자기 특성이. 통상 우리 금속 같은, 특히 그 철 성분이 있는 것들이 자성 특성이 있어요. 그 자성 특성이 있는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힘을 받아서 뭐 늘어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의 공식을 정리해 놓은 게 전기장 가우스 법칙이라는 거고, 자기장 가우스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 아까 그 패러데이가 발견한 법칙이고요. 그것들을 수학적으로는, 이 수학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맥스웰이 그 정리를 한 거고, 최초로 발견한 건 패러데이이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불러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건 어떤 거냐면, 지금 E는 전기장을, B는 자기장, 또는 H는 자기장을 뜻하는데 그 T는 그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의미는 그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형성된다. 그 뜻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우리 구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리선이 있어요. 구리선이 있고, 자석을 이 구리선 사이에 구리 터널을 만들어요. 코일이란 구리를 꼬아서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터널을 만들면 거기다 자석을 움직여요. 여기 안에 자석을 움직이면 당연히 이 자석 안에 자기장이 형성돼 있어요. 이것처럼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코일이 느끼기에 이 자기장, 이 선의 배열이 바뀌는 모양이 되겠죠. 당연히 이 포지션만 보면 가까이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덴스하게, 그러니까 촘촘하게 있으면 세기가 크다고 했고, 느슨하게 있으면 세기가 작다고 했어요. 멀리 있으면 세기가 작을 거고, 자기장의 세기가 가까이 오면 세기장이 커지겠죠. 그런 원리예요.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고 하면 이 자기장이 변해요. 이 수식의 의미가 그게요.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가 생긴다. 패러데이가 발견한 법칙이고, 그것들을 맥스웰이 수학적으로 저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 법칙은 암페어 법칙이라는 거예요. 암페어 법칙은 암페어라는 프랑스 사람이 최초로 발견한 법칙이고, 이것들을 아까 맥스웰, 마이클 클락,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거고, 이건 반대예요. 아까는 자기장이 변할 때 전기가 형성된 건데, 이번에는 전기장이 변할 때 자기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고, 여기 코일에 기본적으로 이 전기의 흐름을 저희가 조절을 하면, 전기의 흐름을 조절하면 이 자기장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데 쓰이냐면요. 우리 실제로 우리 산업적으로 또는 우리 인류의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우리 지금 전기 많이 쓰잖아요. 다.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우리 배터리도 화학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되게 작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는 무지 많은 큰 용량의 전기는 다 이 패러데이 법칙으로 만들어내요. 패러데이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거 어떤 거냐면, 이 마그네틱에 움직여서 자장을 달리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개념은 이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우리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석탄이라는 것들을 태워서 터빈을 만들고, 터빈에서 우리 자석 그 스핀들을 만들고, 그 힘으로 자석을 막 돌려요. 자석을 막 돌리면 마치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석이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석이 움직이는 모양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 인류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의 원리고,
그 발전기의 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발견했어요? 패러데이가 발견하고 그걸 누가 정리했어요? 맥스웰이 정리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까를 사람들이 노력하고 최적화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발전기를. 우리 국내에서는 발전기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두산중공업이 제일 잘 만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이 암페어의 법칙은 어디에 쓰이냐면 모터예요. 모터. 아까 모터는 어떤 거냐면 전기를 줘서 기계적으로 어떤 구동하는 데 써요. 모터 많이 쓰시죠. 우리 이를테면 우리 전기 자동차도 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가 오면 그걸로 모터를 돌려서 기계적인 힘을 만들어내고 그 기계적인 힘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어떤 모든 모션, 우리 선풍기도 당연히 팬이 있고 그걸 전기를 줘서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기계적인 모션을 했을 때 인류가 사용하는 99.9%는 모터를 쓰고 있어요. 모터를 쓰지 않고 액추에이터나 다른 기술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비싸요. 아주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다 모터를 써요. 그걸 누가 했어요? 이 암페어 맥스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맥스웰이라는 분이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최적화한 다양한 지오메트리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모터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칙은 아까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전기와 자기에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법칙이에요. 과학 인류사의 이 전자기파는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 인류사의 발전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해요. 최초에 아까 맥스웰이라는 분이 1860년대경에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60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860년도경에 아까 그 네 가지의 수식을 정리하고 이분이 엄청나게 환희를 쳤어요. 환희를 보였어요. 전자기파라는 걸 정리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분이 환희를 한 게 아니라 이 전자기파를 정리하면서 이분이 이런 수식을 도출하게 돼요. 아까 그 네 가지 이퀘이션을 수학적으로 풀면 이 전자기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그 속도를 하는데 그 속도가 다음과 같이 이런 여기에 보면 뮤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걸 말하고 이건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유전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인데 어쨌든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요. 그 재료의 특성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속도가 되는데 그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는 걸 이분이 그 수학적으로 도출을 하게 돼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인류 사람들이 빛의 속도를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기술이 발전하고 했는데 그때 아주 처음에는 한 빛의 속도가 1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도 하고 조금 더 발전해서 20만 킬로미터, 25만, 27만, 28만, 29만 이 정도로 지금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술들을 또는 개념들을 만들어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맥스웰이 아까 그 네 가지 식을 푸니까 30만 킬로미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빛의 속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빛이라는 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빛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전자기파가 빛이다. 기존에는 전자기파와 빛은 같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자기파가 빛이다 라고 하는 걸 최초로 검증하고 최초로 계산했던 분이 아까 맥스웰 이퀘이션을 푼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빛이라는 걸 최초로 확인한 사람이 맥스웰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다시 돌아오면 인류는 빛을 뭘로 인식했냐면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어떤 빛이냐면 웨이블랭스로 보면 약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되는 웨이블랭스를 가지는 이 아주 협소한 아주 제한된 영역의 빛이 가시광선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건 이 빛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IR과 UV까지 인지하는 또는 이 조금 더 넓은 영역까지 인지하는 눈으로 보는 그 동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박쥐 같은 것들은 이쪽에 IR이나 저기서 이 영역까지 눈으로 봐요. 눈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가시광선만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빛의 속도. 인간이 빛이라고 하는 걸 그때까지는 빛이라고 하는 건 이거라고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빛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는 웨이블랭스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고 어쨌든 이 빛에 대해서 속도가 어떤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연구하면서 전자기파가 빛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다 빛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사 발전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지금 전자기파가 무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자기파가 아까 통신이나 이런 거에 다양하게 쓰인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과학사 발전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전자기파를 왜 제어해야 하는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기파가 해로우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특성이 보이니까 그것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는 전자기파가 해로울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크게 파장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스크린 해가지고 우리 선크림 하면 UV 뭐 알죠? UV 해롭잖아요. 그래서 UV 차단제 다 바르시죠? 많이 쬐면 피부암도 걸릴 수가 있고요. 노화 촉진되니까 여름에는 그 UV 차단제 많이 바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되면 우리 엑스레이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에 항상 이런 위험 표시들이 돼 있어요. 위험 표시들이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원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지금 원전을 줄이고 그러니까 그 전기 생산하는데 원전을 줄이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있고 뭐 체르노빌 원전 사태도 있고 그 원전이 위험하니까 그것들을 없애고 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원전에서 레디오 액티브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전자파, 되게 하이 에너지의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오늘 아까 주제인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전자파 차폐는 이걸 한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이건 아까 UV 차단 또는 엑스레이 차단이라고 부르지 전자파 차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 아까 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UV 이상에 되는 파들은 조금만 쪼여져도 사람한테 해로워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프리퀀시 개념에서 보면 아주 프리퀀시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되게 높은 파예요. 그리고 파장으로 보면 파의 길이로 보면 매우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미터 옹스트롬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짧은 거냐면 1m에 10의 8승이 여기거든요. 10억 분의 1m예요. 10억 분의 1m. 그러니까 1m를 10억 번 나눈 길이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가 엑스레이가 그 정도로 짧은 파예요. 이런 파가 짧아지고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커지고 주파수가 커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에너지가 커져요. 에너지가 무슨 말이냐면 이 파에 에너지가 무지무지 강해요. 이 파에 무지무지 에너지가 강해서 파가 하나만 있어도 이 파가 우리의 애톰, 우리 그 원자들 있잖아요. 원자를 이온화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있어요. 이 파는 워낙 에너지가 세서 이 파를 아톰하게 주입하면 이 파의 에너지가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전사돼서 그 일렉트론이 튕겨져 나가요. 그 일렉트론이 튕겨져 나가면 이온화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핵은 중성자 전자가 밸런스가 돼서 기본적으로 뉴트럴라니까 중성화가 돼서 따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런 고에너지 파가 들어오면 일렉트론을 떼내니까 얘가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그런 이온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 지금 몸에 세포들을 손상시킨다는 뜻이에요. 세포들을 손상시켜요. 눈으로 보이죠? 세포들이 손상된 게. 눈으로 보여요. 세포가 손상돼서 이렇게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쏘여줘도 아주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워낙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으면 세포들이 죽어요. 세포들이 죽으면 암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안 쏘이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쏘이면 몸에 해로워요. 이온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톰을 이온화할 수 있는 그런 고에너지라서 이건 100% 항상 막아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작은 영역에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는 이 파들에 대한 얘기예요. 통신에 대한 파. 통신에 대한 파들은 에너지가 이것만큼은 높지 않아서 아톰을 이온화시키진 않아요. 대신에 열을 발생해요. 열을.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게 돼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라디오 파보다는 마이크로웨이브 파로 갈수록 열을 발생시켜요. 열.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마이크로 오븐이 어떤 장비예요? 우리 음식물에 열을 발생시켜서 기본적으로 조리하는 기구예요. 네, 맞아요. 열을 발생시켜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톰을 아이오나이즈 하거나 그러니까 세포를 죽이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쏘여진다고 세포를 죽일 정도의 그런 에너지는 아니고 파를 받으면 열을 발생시켜요. 그 열을 발생시키는 그 에너지 때문에 몸에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최초로 이런 위험성들을 보고한 게 저희 보고에 의하면 1979년에 미국의 콜로라도 아시죠? 그러니까 뭐 서부에서 약간 중부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있는 콜로라도의 박사라는 분이 그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고압선로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되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되게 암들이 많이 발생하고 되게 몸에 안 좋더라. 통계적으로 하니까 저희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어디 어디 공장 주위에 보니까 암이 발생 많이 하고 찾아보니까 거기에 라돈이 많이 발생하더라. 어디 하니까 통계적으로 하니까 거기 해가 있어서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더라. 이분이 최초로 아까 우리 암페어 법칙에 의하면 이 고전류가 흐르면 뭐가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그 자기장 주위에 다시 전기장이 형성돼서 여기 근처에 아주 강한 전자기장이 형성되고 전자기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전자기파가 많이 있는 아주 강하게 있는 영역에서 사는 아이들이 암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것들 역학조사해서 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최초로 줬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그 집적화된 소재를 보면 여기에 핸드폰에 보면 이 조그만한 그 전자제품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안에 엄청나게 많은 연산들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연산들을 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기에 전류들을 흘리면서 연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더 빨리 하려고 하면 더 고전류나 고전력들을 쏘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작은 영역에 그런 것들이 몰려 있어요. 아까 전자기파는 거리에 그 전자기파의 강도는 전자기파 장애 아까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 영향들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안 줄 게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예 구동하는데 얘가 문제를 발생해요. 이를테면 여기 칩이 있는데 여기 비디오 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칩이 있어요. 이 다른 칩이 막 연산을 하면서 비디오 칩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화면을 막 흐리게 만들어요. 또는 아까 통신을 하는데 통신에 막 노이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퀄리티를 아주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핸드폰 안에 보면 이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 한 10가지에서 15종류의 전자파 차폐 소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EMP 공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EMP 공격? 우리 그 영화나 TV 보면 예전에 뭐 아일리스나 이런 거 보면 EMP탄 뭐 해가지고 한 것들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EMP탄이 무슨 말이냐면 전자기파 공격이라는 뜻이에요. 전자기파 공격. 전자기파 공격. 전자기파 공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그 맥스웰 패러데이 법칙과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아주 강한 전력을 보내거나 또는 아주 강하고 빠른 전기 신호의 변화 또는 아주 강하거나 빠른 자기 신호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장과 반대의 자기장들이 만들어져요. 이를테면 아주 강한 폭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인위적으로 그러면 아주 강한 전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아주 강한 전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아주 강한 전자기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요. 아주 강한 전자기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면 우리 전자기 회로들이 타버려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EMP탄들을 딱 터뜨리면 모든 전자제품들이 다 죽어버려요. 멈춰버려요. 꺼져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회로를 다 태워버려요. 갑자기 아주 급격한 그 전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우리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강한 그러니까 혈관이 막힌 부분에 그 혈류의 빠르기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해서 거기가 터져서 우리 뭐 중풍 걸리고 막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회로에 갑자기 많은 전력이 흐르면 얘가 그걸 버티지 못하고 거기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회로가 아주 타버려요. 그게 바로 EMP 공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파 공격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항상 노출되어 있고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 EMP탄이나 이런 공격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북한의 핵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소형화해서 이런 EMP탄 같은 걸 만들면 우리 이런 것들을 무력화한다고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성주에 우리 사드 있잖아요. 사드가 뭔지 아시죠? 성주가 여기서 많이 머나요? 아주 가깝죠, 그렇죠? 가깝죠. 거기 같이 혹시 시위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주의 사드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이름은 종말 고도 지역 방어 탄도 요격 시스템이에요. 탄도탄 요격 시스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미사일 있잖아요. 북한이나 이런 데서 미사일을 쏘아오면 그 쏘아오는 거의 종말, 그러니까 끝에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도가 와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종말 끝에쯤에서 이 탄을 요격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거의 영문 이니셜을 사드라고 그래요. 사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드 할 때 성주 주민들이 왜 반대한 줄 아세요? 시민단체에서 왜 반대한 줄 아세요? 미사일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에요. 네, 미사일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라 이 미사일은 그걸 요격하는 시스템이고 이걸 감지하는 감지 장치가 필요해요. 감지 장치가 레이더예요. 레이더. 아까 말했던
그 레이더 신호가 너무 강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 레이더가 보통 반경이 디텍션하고 뭐 하는 반경이 약 300km에서 300km에서 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넓은 영역에, 먼 영역의 신호들을 받으려고 아주 강한 전자파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이용하는 게 레이더예요. 아주 강한 전자파를 보내기 때문에 그 전자파에 의해서 아까 마치 EMP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우려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안전하다라고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전자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어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들에서 국제기구에서는 이것들을 그래서 안전하게 제어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규격들을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을 만들거나 뭐 할 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 받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증 중에 하나가 이 전자파 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신 모든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에요. 사실은 특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인증이 돼 있고요. 그 인증 받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전자파는 아까 그 열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해서 뭐 WTO라고 하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이 전자파가 발암 물질에 해당한다고 하고, 그래서 잘 통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통제의 규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통제의 규격이 여러 가지로 표기가 돼 있는데,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를테면 와트 퍼 킬로그램의 단위를 써가지고 한 1.6km, 1.6 와트 퍼 킬로그램 정도의 에너지 이상을 노출시키지 마라. 또는 아까 전기장, 자기장 세기로 표현을 해서, 이를테면 자기장 세기를 보통 가우스 또는 테슬라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833 밀리 가우스 미터 스퀘어 센티미터 제곱 또 센티미터 뭐 제곱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단위 면적에 이 정도의 자기장 세기를 넘지 마라,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여기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단위가 사람의, 그러니까 킬로그램,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피나 무게 이 정도의 에너지를 초과하는 걸 쓰지 마라. 또는 어떤 면적에서 이 정도 이상의 자기장 또는 이 정도 이상의 에너지가 노출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규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격들을 다 만족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그걸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겁내하시지 말고,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그 좀 주의해야 하실 건 그런 건 있어요. 이 규격을 만들 때, 규격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규격을 만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람이 몸에 우리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의 조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을 테스트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를테면 TV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60cm 떨어진 곳에서의 테스트 결과예요. 헤어 드라이어나 이런 것들은 약 10cm 정도가 떨어진 곳의 그 기준이에요. TV는 이 정도고요. 전자레인지는 2m나 돼요. 핸드폰은 60cm나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것들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너무 가까이 되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가까이 되면 영향을 많이 줘요. 아까 얘기했죠. 전자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 영향이 줄어들어요. 핸드폰도 그래서 너무 가까이 되지 말라고 하고, 뭐 핸즈프리를 사용하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 안전하긴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진 말고 조금 떨어져서 사용하시고, TV나 이런 것들도 조금 떨어져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쓰고 너무나 많이 쓰면 조금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쓰이니까 시장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제품들을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5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연구하는 건 그래서 아까 그것들을 하기 위한 재료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재료들을. 그걸 하기 위한 재료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해한 전자기파가 오면 그 유해한 전자기파를 반사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반사해버리면 막을 수 있으니까요. 또는 유해한 전자기파가 오면 흡수를 해버리면 돼요. 이 재료가. 그러면 따로 그 전자기파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반사를 해버리거나 흡수를 해버리면 돼요. 반사를 하거나 흡수를 해버리는데 어떤 원리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그 초중고등학생 보면 이게 굴절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굴절률이라고 하면 빛을 얼마나 꺾는다는 뜻인데 굴절률이 다른 매질이 있을 때 빛을 반사시키는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매질의 굴절률을 제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공기 중하고 이 재료하고 굴절률을 제어하면 반사의 강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굴절률을 재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고 하면 전기 전도성을 제어하거나 또는 자기적인 특성을 제어하면 이 굴절률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맥스웰의 이퀘이션에 의하면 그 특성이 전기적인 특성, 자기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 굴절률들 또는 굴절률은 n분의 1이에요. 이거의 n분의 1인데 이걸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 얼마나 그 강도가 있게 되는지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또 흡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어려운 수식이 써있어 미안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전기를 잘 통하는 재료가 있으면 그 흡수들을 그러니까 이게 흡수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기를 잘 통하는 재료가 있으면 흡수를 잘한다는 뜻이고요. 자기를 특성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흡수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전율이 크다고 하면 흡수를 잘한다는 거에서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전기를 잘 통하거나 자기적인 특성이 있는 거면 그것들 흡수도 많이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어떤 걸 하냐면 그런 전기적인 특성, 자기적이 있는 특성을 가지는 새로운 재료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연구들을 해요. 이를테면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보였던 게 맥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예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재료인데요. 트랜션 메탈이라고 하는 이런 메탈 성분하고 카본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의 종이장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는 재료예요. 이런 종이장 같은 이런 재료들이 전기를 아주 잘 통하고 자기적인 특성들을 부여하게 되면 아까 전자파 차폐 특성들이 다른 어떤 재료보다 되게 큰 특성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파 차폐 특성이 좋다는 뜻이고 이게 두께라는 뜻인데 아주 얇은 두께에서도 전자파 차폐 특성이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재료가 아주 좋다. 그래서 아까 사이언스 논문도 쓰고 그래서 아까 그런 상도 받았다.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그런 특성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조 제어가 좀 필요해요. 구조 제어는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아주 컴팩트하게 있는 것보다 여기 안에 구멍 같은 걸 좀 내주면 여기 계면을 만들어줘서 아까 반사 특성들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반사는 굴절률이 다른 계면을 만나면 반사를 하거든요. 이런 구멍 같은 걸 만들어주면 이것들이 다 계면 역할을 해서 반사들을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전자파 차폐 특성을 아주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연구적인 것들은 전기적인 특성이 좋은 어떤 나노 재료들을 만들고 구조들을 좀 제어해가지고 흡수도 많이 하고 차폐도 그러니까 반사도 많이 해서 차폐를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해한 전자파 특성들을 제어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런 정부 자금이라든지 회사 자금들을 받아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라든지 이런 스텝 멤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연구를 같이 하면서 이런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네, 어쨌든 딱 1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상이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많이 안 주무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거기 말씀해 주시죠. 자기적인 굴절률 이용과 그러니까 자기적인 굴절률 이용
아, 네네. 역시 우리 수성구는 수준이 높으세요. 아, 네, 여기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아까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아까 그것들을 조금 정리한 거고요. 그러니까 표현한 거고. 여기 지금 아까 이 이타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n이 아까 굴절률이라는 걸 뜻해요. 근데 굴절률과 임피던스는 역수 관계예요. 즉 굴절률분의 1이 지금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굴절률분의 1이 지금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전기 전도성이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시그마가 전기 전도성이라는 그걸 표현하는 식이에요. 이게 그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자기의 강도, 자기의 세기를 나타내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강도를 나타내는 수식이고요. 자기가 얼마나 센지를 나타내는 거에 관련된 그 인텐시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유전율이라고 하는데요. 다이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배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 특성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재료가 결정이 되면 그 재료마다 그 주파수 영역대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주파수를 고정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재료마다 그 주파수 내에 전기적인 특성과 자기적인 특성과 유전율 특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확인이 되면 그 재료가 어느 정도의 굴절률, 어느 정도의 그 임피던스를 가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질문의 의도가 저기서 예측된 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예, 예. 네네.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기본적으로 예,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소재가 개발된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소재로 그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소재들을 섞어서 사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일본하고 대일본 우리 무역 그게 뭐 때문에 발생한지 아시죠? 소재 기술 때문에, 소재 부품 기술 때문에 그 일본에서 그 소재 부품, 그러니까 아무래도 먼저 선진화된 나라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래도 많이 대등해졌지만 일본에서 그런 핵심 기술들 또는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 새로운 소재들 많이 만들고 하는 것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라는 것들이 뭐 무한정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개발된 소재들이 있고 개발할 소재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특정한 아까 프로퍼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하게 원하는 어떤 특성을 구현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그 소재적으로 조합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아까 조절을 해서 그 특성을 만들어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초음파 검사의 한 번씩 태아 초음파 검사를 하면 한 달에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데 그때마다 초음파를 검사한다고. 그 교수님 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이나 누가 검사를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간격을 두고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가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 질문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지 말고 말아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 질문이시죠? 예, 예. 네네. 그 초음파는 아까 울트라 사운드 영역인데요. 그 초음파 영역은 사실은 되게 낮은 그 주파수 영역대예요. 주파수 영역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초음파 관련해서는 초음파 에너지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초음파 에너지에 의해서 그 아톰들이 이온화해지거나 또는 세포가 죽진 않아요. 바로 세포가 죽진 않아요. 그래서 초음파에 의해서
많이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을 거고 또 시간도 짧고 해서 그 초음파 검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엑스레이 검사나 통상 CT 검사, MRI 검사 이런 것들은 꽤 파가 강한 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눈여겨서 저기 뉴스 같은 걸 보시면 구형의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 장비에 비해서 최근 장비들은, 그러니까 최근의 장비들은 그 에너지를 그렇게 높게 쓰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그 검출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예전 장비들은 그 노출량이 되게 많아야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예전 장비보다는 새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좋다고, 그래서 노후 장비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뉴스 보도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엑스레이보다 CT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조사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한 번만 찍는데 CT는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여러 번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의 노출량이 아주 많은 축에 들어요. 그래서 그런 CT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때 쓰는 거지만 뭐 멀쩡한데 인위적으로 뭐 그걸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어쨌든 뭐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좋진 않은 건 분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아, 울트라사운드, 음파인가요? 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아, 예, 예. 네네. 음, 음. 네네. 음. 네네. 음. 음. 네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는 아까 음파를 사용하니까 전자기파하고 좀 구별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전자기파에 관련해서 아까 지금 이 영역에서 이쪽에 지금 아이오나이즈 되는 이런 영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쏘여도 해로운, 아까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서 해로우니까 웬만하면 다 조금이라도 웬만하면 배제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컴팩트하면서도 하면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제어를 해야 할 문제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자 제품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미 그 규격들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규격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신에 조금 주의를 할 것들은 그 규격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서 만든 규격들이라서 너무 거기에 가까이 가서 하게 되면 유해성을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 안에 지금 여기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전자파 차폐 관련한 것. 이건 지금 2015년 정도니까 아마 갤럭시 초창기 버전인 것 같아요. 뭐 갤럭시 1이나 2 정도, 2나 3 정도 버전일 것 같은데, 그 2나 3 정도 버전에 뭐 지금 눈에만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대충 한 9개, 10개 정도 되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 뭐 갤럭시 S10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일례로 뭐 이런 그 핸드폰의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고, 그거 아니어도 지금 되게 다양하게 쓰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보드라든지 칩들이 지금 아주 빽빽하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작아서 그런데 아까 확대된 이미지도 보여드렸죠. 거기에 빽빽하게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이런 칩들이 구동할 때 구동 프리퀀시들이 있고, 그 프리퀀시 안에 지금 전자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들을 막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 칩들을 지금 막는 뭐 이런 메탈 캔 모양도 있고, 업소버 해가지고 필름 형태로도 쓰고 있고, 예, 그러니까 덮어버리거나 거기를 막아버리는 형태로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칩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아예 칩 레벨에서 칩을 완전히 코팅해서 납품, 그러니까 그 제품들을 만들고 하는 형태로 지금 쓰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이닉스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거기에 이 그 칩에 전자파 차폐 그 코팅들을 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칩 레벨에서 막거나 또는 여기 어셈블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품들을 조합해가지고 조합된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필름이나 캔 형태로 디스패치해서 막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네. 사실 조금만 더 크게. 전자파 착해제나 이런 것이 전자파를 막았을 때, 그러니까 흡수하거나 반사하였을 때 전자파에 열이 발생하고 이러면 칩이나 이런 걸 손상시키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그것들을 우려한다고 해서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그 하이 프리퀀시를 쓰고 하면 열이 발생하면 뭐 그것들을 빼야 한다고 해서 아예 그 열을 잘 빼는 소재 특성까지 연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그 발열량이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이 전자파 차폐 흡수한 양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 열의 양이 아주 크진 않아서, 그게 현재까지는 아주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 그게 우리 지적한 대로 그게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열을 빼주는 특성이 있는 필름을 개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실험실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네, 맞아요. 네.